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오늘도 강변의 변론으로 강수영의 이바구 문을 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꾸벅 절을 하고 한동훈 당대표에게는 완전히 배신아, 폐륜아 취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부터 계속해서 그런 포지션이었고 지금도 여전하죠. 보수 민심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명태균과 무관하지 않은 홍 시장이죠.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가 명태균의 조작된 여론조사 탓인 걸 본인은 잘 알 겁니다. 그런데 명태균만 욕하고요. 윤 대통령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 박근혜 탄핵 전국 때에도 난 당을 떠나지 않고 꿋꿋하게 지켰다. 내가 보수 주류고 소나무다. 나머지는 전부 배신자고 철새들이다. 뭐 이런 컨셉 계속 유지하려면은 지금도 대통령만큼은 내가 존중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 빼고 나머지 전부 내 아래 허접한 것들이고 대통령만은 존중한다. 뭐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특검이니 탄핵이니 가버리면 다음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되겠느냐. 보수가 정권 재창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계산에 다음 대권의 꿈을 꾸고 있는 홍준표의 꿈은 또 날아가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나이상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인데 그러니 길을 쓰고 대통령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 그런 거죠. 영감님. 이미 대통령은 사실 나락으로 떨어졌고요. 계속 그럴수록 한동훈의 인기는 올라간다는 걸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감님은 이대로라면 대통령과 함께 나락행 열차를 타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 정도로 지금 대통령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국민들 아픔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조금이라도 당신이 나라의 원로고 이 당의 원로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국민들의 고통을 공감해주고 대통령 정신 차리게 번쩍 화를 내주고 야단도 쳐주는 어른으로서의 모습, 검찰 선배로서의 모습 보여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강변의 변론이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강수영의 이바구 시즌2 진행하고 있는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매주 월요일 뉴스민이 직접 발로 뛰어서 취재한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 정치 이슈, 대구시 예산까지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강수영의 이바구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부 월간 홍준표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이상훈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입니다. 자, 서두에 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마는 명태균 씨와 홍준표 시장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중앙 언론도 많이 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홍 시장님의 SNS는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조용해졌죠. 네, 굉장히 지금 몸을 사리고 있거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사람과 엮이면은 이건 불명예스럽다라고 단호하게 고소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불명예스럽기 때문입니다. 대구 MBC 고소는 잘하시던데. 그거는 명예롭겠죠. 아하. 저희도 고소를 안 하시는 이유가 없지. 불명예스러워서. 그런가 봐. 우리가 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아이고 참. 이상원 기자가 이제껏 아직까지 명태균과 같은 급이었던 거예요. 고소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참. 예. 자. 명태균 씨하고 홍준표 시장과의 관계 이야기가 계속 피어나오고 있는데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뭐 어디까지 도대체 홍 시장이 연루된 건가 의혹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기간에 명태균 씨에게 누군가가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를 넘겨주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렇게 그 명 씨한테 당원 명부를 넘기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누군고 하고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최근까지 대구시 공무원으로 일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최모 씨라는 인물인데 뭐 사실 이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정치 쪽으로 뭔가 꿈을 가지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근래에 2022년도에는 서울에서 지방선거 출마도 도전을 했었고 하지만 뭐 공천을 받지 못해서 실제로 출마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뭐 그랬던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어쨌든 실제로 당원 명부를 가지고 명 씨한테 의뢰를 했던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분과 명 씨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보니 아무래도 이 최 씨라는 분도 창원 출신이고 또
이분이 대구시에 공무원으로 오기 전에 김영선 의원 의원실에 있었대요. 보좌관으로. 그러니까 뭐 김영선 의원실에 국회의원은 2명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명태균과 김영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두 사람은 아는 사이였지 않겠냐라고 추정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인연들을 가지고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가지고 명 씨한테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알려지지 않고 근데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윤석열 그 당시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 논란이 일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가 유출되는 이 과정이 명 씨한테 유출되는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추적을 하다 보니 이 최 씨라는 인물이 나왔고 그러면 최 씨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라고 했을 때 당시에 홍준표 시장 캠프에서 일하고 있었다라는 게 주변의 전언이긴 합니다. 홍 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캠프 쪽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 씨는 홍준표 시장 아들의 지인 또는 홍준표 시장 캠프 측의 누군가의 지인이 와서 의뢰를 했다라고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 씨는 홍 시장과 관련이 있어 보이고 그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저희는 거기서 더 취재를 좀 해본 거죠. 홍 시장은 전혀 우리랑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대선 때는 우리한테 얼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냥 선의로 우리한테 뭔가 도움이 될 건가 싶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전해 듣고 사직서를 받았다. 이렇게 홍 시장은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면 두 가지잖아요. 여기 살펴봐야 되는 거는 정말 이분이 홍 시장과 관련이 없는지 가운데 손가락 펼 뻔했네요. 홍 시장과 관련이 없는지 그리고 그 외에 그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홍 시장과의 연관성은 또 없는지 직접 관련 홍 시장과 진짜 인연이 없는지를 알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 과정에서는 또 관계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건데 솔직히 두 번째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에 가깝겠죠. 이건 이제 당사자가 얘기해주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사안이긴 하죠. 근데 첫 번째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게 조금만 찾아보면은 확인이 되는 정보들이 나와요.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한 거고 저희 지금 자료로 준비를 했는데 그게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 최 씨의 페이스북에 남긴 댓글인 거죠. 화이팅. 댓글인 거죠. 그것도 지웠다고 그것도.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이 지운 건 아니고. 본인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본인 중 하여튼 뭐 지워진 건 맞는데 본인이 지운 건 아니다. 본인이 쓴 적도 없다고 밝혔어요. 본인이 쓴 적도 없고 지운 적도 없다. 처벌해야겠네. 아이디 도용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홍 시장님 이름으로 화이팅 이런 거 썼다가 지운 놈 누구야? 더군다나 홍 시장의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홍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걸로 계속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 많은 글들을 홍준표 시장이 직접 쓴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본인도 그렇게 밝혀왔었고 그런데 어쨌든 그 댓글은 본인이 쓴 적도 없고 지운 적도 없는데 어쨌든 댓글은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저희 지금 영상으로 아마 띄워놨을 건데 저희가 기사에 인용한 그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홍준표 시장이 2022년 4월 21일에 이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그 언저리에 이 댓글을 단 걸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무렵이네요, 지방선거 무렵이죠. 22년도 4월 지방선거. 지방선거.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에 당선되던 그 선거. 그때인데 4월 21일에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이 게시물 댓글이 언제 올라왔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그 언저리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최 씨 화이팅! 이라고 글을 남겼어요. 근데 이게 홍 시장만 여기에 댓글을 남긴 게 아니라 지금 홍준표 시장과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 여기에 같이 댓글을 남겼어요. 응원하는 댓글을. 현재 홍준표 시장의 보좌관으로서 대구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이 씨가 남기기도 했고 그리고 경남 양산 시의원으로 있다가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으로 오고 난 다음에 대구의 모 산업단지 공단의 임원으로 온 전 시의원도 여기에 그 댓글을 남겼어요. 전부 홍 시장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들인데 댓글을 남겼고 또 홍준표 시장의 둘째 아들도 여기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거는 정보가 된다. 왜냐하면은 명 씨가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아들의 지인이 의뢰를 했다.
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인연이 있어 보이는 거죠. 홍준표 시장의 둘째 아들과 그 최 씨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근거가 여기에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기사를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확인했을 때까지도 제가 기사를 쓸지 말지 고민을 했어요. 사실 가십이기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본론에 들어갈 내용인데 네. 청취자분들한테 이제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가를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당원 명부가 뭐 57만 명인가 그런다고 하죠. 그 당원 명부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고 당규에는 위반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감찰 지시를 했죠. 네. 명태균도 국민의힘 당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당무 감찰 지시를 해서 도대체 당원 명부가 어떤 경위로 누구에게 흘러가서 명태균 손에까지 갔는지를 밝혀달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최모 씨 통해서 당원 명부가 명태균에게 갔다. 여기까지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그 최모 씨가 홍 시장하고의 어떤 뭐 아들하고 친하든 뭐 하여튼 대구시 공무원이어서 알든 관계가 있어 보이다 보니 홍 시장님이 이 일에 개입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홍 시장님은 같이 징계받으시거나 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제 홍 시장님 입장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거고 약간 이제 좀 이제 스토리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은 뭐냐면 이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유리하게 해준 쪽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여론조사를 계속 연달아내고 홍 시장님은 그 여론조사 때문에 당원 투표에서 굉장히 많이 졌다. 그런 스토리라인으로 생각하자면 홍 시장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아들 친구를 시켜가지고 명태균에게 어떤 여론조사를 해줘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최 씨라는 사람이 홍 시장하고는 상관없이 명태균이나 김영선하고의 인연이 원래 있기 때문에 명태균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당원 명부를 뺐는데 근데 굉장히 여기서 더 의문은 최모 씨는 사실 드보르잡이란 말이에요. 드보르잡. 드보르잡. 드보르잡이에요. 드보르잡. 그래서 잘 몰라요. 그렇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뭔데 당원 명부 그거 아무나 못 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캠프로만 이제 전해주고 하는 정보니까 그러니까. 대선 경선 중에 그렇죠. 그걸 어떻게 확보해서 넘겼는가? 그리고 여론조사를 할 땐 여러분 무작위로 돌려야 되지 특정 명부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왜곡 여론이 나옵니다. 당원 명부라는 거는 보수 지지자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물론 안심번호이긴 한데 그 사람들을 타겟팅해가지고 여론조사 돌렸는지 여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타겟팅해가지고 혹시 선거운동 문자를 보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연 홍 시장님이 개입이 돼 있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러니까 얼마나 개입이 돼 있을까가 쟁점인데 그런데 이제 직접 개입의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데 너무 신속하게 홍 시장이 이 최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건 눈에 띈다. 손절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명 씨가 그 주장을 했을 때 홍준표 시장에게 56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유출된 거는 홍 시장에게 물어봐라라는 글을 남겼을 때 홍 시장이 즉각적으로 고소를 할 것처럼 뭔가 형사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어떤 행위를 할 것처럼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을 얼마 안 돼서 지웠단 말이에요. 그 글은 지웠고 그리고 나서 이 최 씨는 사표를 받았다고 하고 본인이 자의적으로 선의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우리한테 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제 사표를 받았다. 홍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한 건 아니다. 뭐 사표를 받았다라고 하고 거기까지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댓글을 지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땡땡땡씨 최씨 파이팅이라고 쓴 댓글을 지우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 4월경에 쓴 댓글을 굳이 찾아서 새로 지우는 이 치밀함은 왜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시장님 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기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댓글이 있는 것만 확인이 됐으면 기사 쓰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냥 댓글을 썼더라고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뭐 그래서 이런 인연이 있어 보인다라고 쓰기도 애매한데 이거를 지웠네? 이거는 왜 지웠을까? 를 의문을 품어볼 수 있음직한 영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기사를 쓰고 보도도 했는데 특히 시기도 보면은 홍 시장은 자기 우리 캠프에 얼씬도 안 했다라고 하지만 이분이 2022년도 4월에
이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경선에 후보 경선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게시물에 쓴 건데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었습니까? 2022년 3월에 있었잖아요. 네, 바로 직전이죠. 바로 직전이죠. 그러면은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친히 홍 시장이 댓글을 달았을까? 그럼 그 인연은 적어도 대선에서는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봄직하죠. 추정해봄직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댓글들에 보면은 목록에 보면 누군가가 이 최 씨에게 수송못에서 뵌 적이 있는데라고 써요. 어허. 수송못에서 뵌 적이 있는데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최 씨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댓글이 오고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이분이 창원 사람인데 수송못에 언제 왜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총선이 있죠. 그때 홍준표 시장이 수송구 을에 출마를 했었고 수송못은 수송구 을에 나와버리죠. 그렇죠. 지역구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홍 시장이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상하동상 그 수송구 바로 옆에 있는 거기에서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때 본 걸까? 홍 시장은 그 무렵에 수송못을 자주 찾기도 했기 때문에 그때 본 것이 아닐까 또 추정해봄직한 부분이 있죠. 그럼 더 거슬러 올라가 볼 수는 없을까? 2017년 대선이 있죠. 네. 그래서 2017년 대선까지도 한번 뒤져는 봤습니다. 제가 뒤져는 봤는데 홍준표 시장이 대선 국면에는 직접 수송못을 찾은 기록은 확인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홍준표 시장의 첫째 아들 내외가 대구 당시에 2017년도에 대구에 유세를 하러 온 적이 있고 그때 수송못을 방문했다라는 보도가 여러 건 남아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수송못을 고리로 최 씨가 홍준표 시장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지점들이 2017년 대선, 2020년 총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인연을 맺은 인물이 2022년 대선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이건 넌센스죠, 사실. 그러네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명태균 같은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어떤 특정인을 갖다가 몰빵해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난 저 사람이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정치 브로커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더 돈이 잘 벌릴 거 아니겠어요. 그쵸. 고객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윤도 홍도 다 같이 여기서는 여기 도와주는 척, 저기서는 저기 도와주는 척, 여기 가서 여론조사 이거 주고 여기 가서 또 요런 여론조사 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명시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그냥 뭐 식당 주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식당 주인으로 있으면 뭐 주문하면은 준다. 주문하는 대로 줬다라는 의미이니까 손님을 가려받지 않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홍 시장 측과 어떤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 포인트에서 홍 시장님은 내가 명태균을 손절했다. 그렇죠. 라는 겁니다. 그렇죠. 질이 나빠 보이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손절했다라고. 일절 도움받은 건 없다. 손절했다. 근데 명태균 씨 주장을 잘 들어보면 손절 뭐 당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마치 관계가 뭔가 있는 듯한 냄새만 풍기면서 이제 떡밥만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저도 이걸 뒤늦게 확인한 보도인데 2020년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총선 당시에 홍준표 시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출마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홍준표 시장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두 건, 이제 한 건은 공개가 됐고 한 건은 미공표 기간에 된 건데 공개가 됐는데 이게 이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 알려진 미래항공연구소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게 참 의아한 공교롭게도 이런 접전이 생겨버린 거죠. 이때 당시에 저도 이때 당시에 총선을 취재를 하면서 특히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취재를 여러 건 했었는데 뭐 홍준표 시장이 대권 후보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 건 취재했었는데 저도 그때 기억을 했던 게 수성구 을의 여론조사를 좀 구체적으로 뒤져봤던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여론조사에 민감한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홍준표 시장은
자신한테 불리한 여론조사나 이런 게 나오면은 믿지 않는다. 이거는 뭐 응답률이 몇 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믿을 수 없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그런데 또 반대로 자기가 조금이라도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또 길을 쓰고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모순적인 모습이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네. 수성구를 선거구에서 공표된 여론조사를 모두 확인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네. 5건이었는데 그 5건을 확인을 해보면은 초반에 2건은 홍준표 시장이 앞서긴 했지만은 오차 범위 내였어요. 당시 이인선 후보랑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었고 세 번째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인선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5번째에서 홍준표 시장이 다시 역전을 해서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 번째, 5번째 중에서 네 번째와 5번째는 공교롭게도 여론조사 기관이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건 아닌데 둘 다는 아닌데 하나는 경북일보가 의뢰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미래한국연구소랑 시사경남이 보도하는 형식으로 해서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를 했는데 여론조사 기관이 동일합니다. PNR? 이건 네. 문제가 되고 있는 PNR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죠. 홍준표 시장이 꽤 크게 앞서는 걸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PNR이 둘 다 했고 그 중에 하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를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실제로 뭐 뚜껑을 깠을 때 뭐 좀 크게 이기는 걸로 결론이 나긴 했는데 네. 이때 아마 이런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하고 추정해봄직한 건 있는 거죠. 이때 인연을 맺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명시와. 그러면 홍 시장님이 계속 고소를 주장하시거나 감옥에 넣어야 된다, 저 자식 버려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좀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조용해요. 네. 명 씨가 근데 계속 SNS에서는 뭐 당원 명부 56만 명 홍 시장한테 물어봐라 이런 걸 막 올리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뭐 다 뭐 터뜨리면 다 죽는다는 듯이 막 얘기도 하잖아요. 있죠. 네. 조용해. 김재원 최고도 거의 뭐 아니 뭐 그 사람 구속시켜 보자 그러면 한 달 안에 대통령이 하야하는가. 그러다가 오빠가 나와버렸죠. 그러다 오빠 나오고 지금 조용하잖아. 그렇죠. 지금 인질 잡고 있는데 우리 조용히 하자.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쩔쩔맵니다 지금. 유력 뭐 아이고 김재원 최고하고 또 홍준표 시장하고 또 동등한 계열에 놨다고 또 시장님이 언짢아할 수도 있는데 알아. 홍 시장님이 훨씬 알아. 그건 아는데 지금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게 아니고 지금 유력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지금 쩔쩔매고 있다. 쩔쩔매고 있죠. 쩔쩔매고 있는데 쩔쩔매고 있는 이유가 되어 보이는 어떤 요소들이 적잖게 발견이 된다.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한테도 네. 당대표 될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 할 때 갑자기 어느 유튜브에서 찍었던 라이브 방송이 발굴이 돼가지고 그렇죠. 약간 이제 지금 그렇죠. 좀 겸용적인 상황인데 네. 내일 아침 7시, 내일 저녁 7시에 커뮤니티 뒤집힌다. 두고 봐. 내일 봐. 7시에 봐. 또 7시에 그 여론조사가 나왔죠. 나왔고 자기가 굉장히 앞서고 있는 1위 여론조사가 처음 나왔다. 미리 받았다는 거죠. 여론조사를. 그렇죠. 그게 바로 명태균의 작품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더 추가로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2020년도 그 총선 때 이 여론조사와 관련되어서 홍준표 시장이 했던 제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답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때 홍준표 시장이 기자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가서 참석을 해서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여론조사 관련돼서 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본인이 앞서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냐, 배경이 있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했던 말이 이런 겁니다. 제가 당시에 썼던 보도에 인용한 걸 그대로 말씀을 해드리면은 여기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안 믿는다. 그런데 자체 조사가 있다. 자체 조사 기법이 있는데 그걸 믿는다.
자기가 스스로 뭔가 여론조사를 돌릴 능력이 됐다는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체 조사 기법이 있다. 캠프에서 한다는 거겠지. 그렇겠죠. 캠프 내부에서 하는 건지 그걸 믿는다. 여론조사하고 달리 근데 이렇게 얘기해서 여론조사하고 달리 자체적으로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는 기능이 우리 캠프에 있다. 오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자체 조사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였을까? 뭐였을까?가 지금에 와서 더 매우 흥미로운데 궁금해지게 만드는 말이 되어버린 거죠.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소멸시효 다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공직선거법위반 이런 거는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이야 근데 그때 당시의 자료를 명태균이 만약에 뭐 캡처가 됐든 뭐 전화 녹취가 됐든 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질 잡힐만 하네 홍 시장님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명시가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계속 돌려서 계속 보고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뭐 몇 프로 앞서고 있다, 뭐 어떻다, 어떤 연령대에서 어떻게 나온다, 뭐 이렇게 계속 보고를 하면서 한심을 샀다라는 거잖아요. 묘하게 그게 이제 주인공만 바뀌어서 오버랩되는 멘트로 저는 읽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때 당시 캠프에 제가 궁금한 게 그 당원 내부에 경선할 때니까 아니지. 아니죠. 그때 무소속 나왔으니까. 무소속 나올 때니까. 네. 캠프 내부나 자기가 이제 그 어쨌든 그 기초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이런 데에다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홍준표 역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톡 뿌리거나 문자 뿌린 거 있냐. 그 여론조사 거론하면서 그게 지금 나와야 되겠네.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면은 뭐 과거에 그 무렵에 받은 카톡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거나 그렇죠. 하면은 제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시에 뭐 이인선 후보가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좀 홍 시장보다 약하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뭐 사실 실제 현장에서 저는 그때 모든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루포를 하기도 했는데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체감은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박빙이었죠. 이인선 후보에 대해서도 어쨌든 통합당 후보라는 것과 함께 홍준표 시장에 대한 그 비토 여론이 상당히 느껴졌었어요. 특히 여성들 중심으로 40, 50대 여성들 뭐 중심으로. 발정제 어쩌고 할 때 뭐 그 전에 그런 건 있었지만 제 대선 국면에 나온 거긴 했지만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그 전에 했던 발언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던 발언 있잖아요. 춘향인 줄 알았던데 향단이더라. 뭐 홍 시장은 계속 그건 내가 했던 말이 아니고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발언들 때문에 홍 시장에 대해서 비토하는 여성 유권자들이 상당을 제가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 실제로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앞서는 결과를 맞을 수 있었을까? 어떤 거 없이는 또 의문이 생기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때 홍 시장은 당시 제가 인터뷰했을 때 지금만 같으면 이번 선거만 같으면 자기는 선거를 몇 번도 할 수 있다라고 하긴 했어요. 원체 분위기가 좋다. 어딜 가나 나를 반겨주고 너무 좋다. 그래서 뭐 입에 항상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홍 시장은 당시에 자기의 어떤 판세가 좋다. 내가 무조건 된다라는 분위기라고 강조하긴 했지만 그 배경, 그 어떤 자신감의 배경도 어쩌면 자신이 압도적으로 나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있지 않았을까도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밴드웨건 효과라 그래가지고요. 그 여론 왜곡 현상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우리가 그냥 사실 사는 게 바빠서 뭐 일일이 신문도 못 보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이제 선거를 한대. 근데 이번에 후보 누가 왔는지도 잘 모르는데 또 관심 없는 사람들이나 미약한 사람들은 대세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특히 중도 같은 경우에 신문을 봤더니 홍 시장님이 계속 지고 있다가 갑자기 역전했대. 역전했대. 큰 차이로 역전했대. 홍준표 바람, 홍준표 역전, 기세 뭐 그러면서 막 나는 아까 말했듯이 나 이번 선거 너무 행복하다. 지금 막 자기한테 이제 민심이 오고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면 사람들 마음이 선거에 임박할수록 처음에 누가 1위 했는 건 관심이 없고 막판에 1위 누가 하는지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밴드웨건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마차 같은 것이 막 가면서요. 야, 이 광산 개발되는데 이 광산 대박이래. 막 사람들이 막 줄지어 가면서 막 박수치고 음악 깽가리 울리고 이러면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뭐야? 뭐지? 뭐가 시끄럽지? 저기 왜 사람들이 모여있지? 나도 가볼까? 이게 바로 밴드웨건이에요. 맞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명태균이 자꾸 여론조사 가지고 뭐 몇 프로 이기게 해가지고 뭐 주고 이러는 것도 혹시 밴드웨건을 노리고 하는 거 아니냐. 대세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자체 조사해가지고 자기만 볼 것 같으면 그런 뻘짓을 왜 하냐고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돈을 들여서, 네, 그렇죠. 돈 들여가지고 그리고 그거 숫자를 뭐 2% 더 많이 나오게 해라. 뭐 전문 사람 개수해서 뭐 꼽혀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후보 때. 아니 자기만 볼 건데 왜 그 조작질을 하고 있냐고. 미치지 않고서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돈 들여가면서. 변태일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걸 즐기는 변태일 수도 있죠. 그거 보고 그냥 자기 혼자 행복하려고 뿌듯해가지고 쓰이려고 하는 거잖아. 쓰이려고. 그리고 그 뒤에도 2000년, 2021, 22, 23, 24 계속해서 명태균 씨가 명박사로 불리면서 보수 진영 안에서 여러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이 여론조사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홍 시장님도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있어 보이는 근거들이 꽤나 많이 나왔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기자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단정 짓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단정 짓는 거 아니고 이제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드니까 혹시 국민의힘 지금 당원들 중에 상당 당원들은 캠프가 와야 되든지 뭐 조직이 와야 되든지 하여튼 홍 시장님 밑에 남아 있는 당원 수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때와 지금과는 전혀 다를 것 같다. 차이가 많이 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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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누군가가 사실 이런 문자 있었다. 여론조사 본 적이 있다. 네. 얘기 나오면은 굉장히 시끌시끌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캠프에서 돌린 거 내가 받았다. 그러나 저희는 믿습니다. 시장님이 그러지 않았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시장님은 모르셨을 겁니다. 네. 밑에 것들이 충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까 화이팅 댓글도 생각해 보시면 자의적으로. 네. 잘 한번 생각해봐. 화이팅도 고양이가 한 거예요. 고양이가. 아니야. 최 씨를 누가 돕고 싶었던 거지. 최 씨를 돕고 싶은데 최 씨 밑에 홍 시장님 같은 거물이 화이팅 적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홍보 효과가 커. 그렇죠. 야, 이 자식은 뭐길래 홍준표 시장님이 와가지고 오늘까지 하나. 오피셜 체크 딱 달려 있잖아. 유명인 체크. 그렇죠. 그리고 딱 달려 있으면 인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 시장님 허락을 안 받고 달았다가 뉴스가 나오니까 오씨 좋댔다 이래가지고 지웠을 수도 있겠다. 자기가 달았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갑자기 생각난 거야. 그런 사람이 했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제가 홍 시장님의 변호사로서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 그럴 수 있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것도. 그럴 수도 있어. 그럼 누군지 찾아야지. 네. 고양이가 했을 수도 있고요. 고놈이 누구? 고양이가 찾을 수도 있고. 좋습니다. 자, 요 소식은 아마도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보도니까 뉴스민 보도를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월간 홍준표 이상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2부는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과 함께 대구시 예산 문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은 지금 강수영의 2바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곧 2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2부 예고해드린 대로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과 함께 대구시 예산 파헤쳐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실 때마다 고급 정보를 흘려주시는 우리 부장님. 자, 오늘은 뭐 공교롭게도 홍준표 시장 특집입니다. 뭐 3연타로 강변의 변론 일부 월간 홍준표부터 2부 대구 예산 파헤치기까지 홍 시장님 이야기로 3연타석 우리가 자리매김합니다. 안타인지 홈런인지는 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홍준표 시장이 21대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21년 11월 14일에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 주로 이제 질문글이 오면 간략간략하게 이제 댓글 달아주는 사실상 이제 트위터 같은 느낌의 그런 이제 커뮤니티를 개설해서 사실 선풍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 시장님이 그래서 야 청년들한테 관심이 많구나. 사실 그 보수 진영이 청년의 그 지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민주당 정권이 이제 한번 그 주류처럼 이 사회의 주류처럼 평가됐던 시절을 지나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때 10대를 보냈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10대 1대를 보냈던 청년들이 그전 역사는 잘 모르고 사실 자기가 어렸을 때 10대 때 봤던 부조리나 이런 것들이 사회 주류가 이제 주류 진보인 것처럼 인식할 때 요때부터 야금야금 아주 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요. 이준석 전 대표 지금 현 국회의원도 그렇고 야금야금 이제 젊은 사람들을 보수로 이제 끌어들이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홍 시장님 발언들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좀 나이가 너무 많잖아. 그냥 아버지 뻘이에요. 한참 나이 많은 아버지 뻘인데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것도 있었다고요? 네. 저도 이게 들으면서 와 이게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드는 발언이 총 한 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먼저 소개시켜드리면요. 네. 지난 9월 23일 저번 달이죠. 상계청사에서 이제 대구 지역의 청년 200명이 참석하는 토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청년들이 질문하면 홍 시장님이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여기서 한 청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약을 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그 최근 대전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좀 많다고 합니다. 열린 도시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반면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특색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 시장님이 오면서 또 파워풀 대구 이 도시 브랜드 자체가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네, 그렇죠. 근데 그 문구 자체가 청년들이 보기에는 이건 좀 사실 대전과 비해서는 좀 자유로움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홍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도시 브랜드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접근보다 감성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통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또 청년들의 표를 인식을 한다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는 대구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텐데요. 우리 홍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대전에 가 사세요. 내가 보니 저 친구는 졸업하고 대전에 가서 살 것 같은데 올해는 내 출장이 있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끝내고 마무리됩니다. 뭐 한잔 했나, 씨. 그 답변에 좀 많이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 학생분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청년들이 이제 끝나고 에브리타임이라고 해서 대학생들 블라인드 게시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홍 시장님이 토크쇼를 하고 나면 대구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거든요. 제가 그 발언 영상을 한번 직접 보고 싶어서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편집을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열받았구나. 네, 그래서 와 이거는 탁 잘라서 올린 걸 보면 이게 약간 공무원들이 심기경호를 한 건가? 본인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짜는 건가? 뭐 그런 안 생각이. 보이게 잘랐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부분만 딱 편집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업로드가 되어서 이제 원본을 하기 못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그 지금 홍준표 시장 발표하셨죠. 이제 상반기에는 골프 대회, 하반기에는 공무원 가요제를 열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꿈에 이번엔 청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가요제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올립니다. 사실 요즘 MZ 공무원들 퇴사율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직된 공무원 문화 때문에 못 견뎌서 나가는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또 여기 홍준표 시장님이 답글을 다시죠. 청년만을 위한 세상은 아니지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또 청년의 꿈에 이렇게 글이 올라옵니다. 그 지금 홍준표 시장님이 110억을 들여서 신촌에 그 청년들이 프로포즈 하라고 프로포즈 존을 만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또 청년의 꿈에다가 그 프로포즈 성지 마케팅 포인트가 너무 별로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홍 시장님이 댓글 다셨죠. 생각이 짧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점점 이게 기자에 대한 응답 같은 느낌으로 바뀌고 있네요. 그렇죠. 홍 시장님 옛날부터 네.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불편한 질문이나 문제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시장님 뭐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모순됐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항상 보면은 네. 싫으면 가 서울 가서 살아 이런 느낌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자기한테 싫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 자식 저 빨갱이네 저거 이렇게 해서 그냥 배척해 버리는 거 아닌가. 논리적 반박이 아니라 그리고 시민단체가 얘기하면 뭐 시민단체 사람으로도 생각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반복되는데 이제 청년의 꿈도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의심이 들긴 할 것 같아요. 여기 글다는 인간들 다 익명인데 진짜 내 지지자인지 아니면 지지자를 가정한 어떤 시민단체 뿌락치들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뿌락치군 라는 마음을 가지셨을 수도 있죠. 저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너무 세게 그러니까 관심법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 청년들이 이성적인 판단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 지지자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 안 통한다 이 사람하고는. 참. 워낙 근데 뭐 원래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하는 분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그래도 사실 그 청년의 꿈이라는 것도 뭐 본인의 정치적인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목적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청년들에게 목소리를 듣겠다고 연 거지 본인을 홍보하려고 여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취지가.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이런 정책을 원한다든가 홍 시장님 이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래야 그게 생산적인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이 정책에 대한 관심, 이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글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 한번 이거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청년의 꿈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이제 보통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한 번씩 본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이제 뭐 정책에 대해서 뭐 불만을 제기하는 그런 당연히 글도 올라오겠죠. 이제 그러면 시장님이 되게 불쾌해하는 그런 것도 많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이제 가십성 그런 것도 많이 올라오죠.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왜 명태균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왜 그렇게 비호하십니까?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고요. 보통 이제 홍준표 시장과 정책 제안보다는 약간 홍 시장에게 뭐 질문하는 그런 게 많죠. 가십성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교류나 이런 생산적 논의보다는 본인의 이미지 정치를 위한 어떤 도구로 전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근데 뭐 이제 시간이 지나놓으니까 그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한때 그 사이다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홍카콜라. 그렇죠. 지금은 김이 다 빠졌습니다. 별로 그렇게 열광하는 젊은이들이 없고 한동훈이라든지 이준석이라든지 이런 영한 사람들 이미지 우리 홍 시장님이 어린 애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많이 옮겨간 느낌이 듭니다. 자, 청년 정책 그래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또 궁금해지는 것이 청년 예산 대구시 청년 예산 얼마나 되나? 그 제가 24년도 기준으로 그 청년정책 시행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청년 관련해서 예산을 한번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 강력시 기준으로 동일한 양식으로 국무조정실 내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6개 강력시 서울을 제외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대구시의 올해 시행계획서 기준 예산으로는요 1,687억입니다. 네, 상당히 많죠. 금액이 큰데요? 네, 금액이 크죠. 그러면 이제 6개 강력시와 비교해서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는요, 대구시가 6개 강력시 중에 예산 순위로 봤을 때는 5위입니다. 가장 낮은 지역이 울산인데요. 울산은 지금 예산이 1,195억쯤 됩니다. 그래도 1,000억이 넘는구나.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이 그 다음에 이제 대구보다 한 단계 높죠. 그 다음에 1,777억이고요. 그 다음에 대전이 1,960억, 강주가 2,580억, 네, 부산이 3,119억입니다. 와, 네, 상당히 많죠.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 예산을 이게 대구시 이제 지역 예산 플러스해서 이제 구군 예산이라던가 이제 또는 이제 기간 예산도 살짝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 순수 예산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시가 지원하는 예산에 매칭되는 예산이 포함된 거고요. 그것만 따져도 사실 상당히 좀 금액대 많긴 하지만 대구시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예산 투입량이 왜 이렇게 적지? 부산의 절반인데.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어쨌든 절대적인 금액인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6개 강력시에서 그 자기들 지역 예산 중에 이 예산에서 얼마만큼 청년 정책 예산을 투입하고 있나? 이게 사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봐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일단 강주와 대전부터 말씀드리면
강주는 일반회계 예산이 네. 5조 7천억입니다. 네. 5조 7천억인데 불구하고 강주 대전이 청년 투입 예산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정말 높았죠. 그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전체 예산 중에 몇 퍼센트 비율인지가 중요한데 상당히 높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다음에 부산 제일 높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이 12조입니다. 예. 인천은 10조인데요. 그럼 대구는 얼마냐? 일반회계가 8조 3천억입니다. 어우. 이제 강주 대전과 비교했을 때 일반회계 예산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청년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다는 거죠. 울산은 그러면 얼마냐? 울산은 지금 일반회계 예산이 3조 9천억입니다. 훨씬 적네요. 훨씬 적죠. 근데 훨씬 적은데 불구하고 청년 정책 예산 투입량은 울산이 1,195억, 대구가 1,687억. 상당히 얼마 차이 안 나죠. 일반회계 예산이 5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청년 정책 투입량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이걸 비교해봐죠. 작년과 비교했을 때 과연 증액이 되었냐, 감액이 되었냐. 그것도 제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네. 대구시만 유일하게 29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오호. 다른 지역은 다 올라갔어요. 네. 대구만 유일하게 감액이 되었는데요. 청년의 네. 인천이 아이고 226억이 증액되었고요. 네. 또 부산이 또 제일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88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주 같은 경우에도 555억이 증액되었는데요. 근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있어요. 홍준표 시장님이 뭐 자기가 원해서 뭐 청년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정부 정책 기조 때문에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주요하게 많이 차지하고 있던 예산 중에 하나가 행안부의 그 지역 주도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인턴 사업이라고 하죠, 보통. 지역의 기업에서 이제 인턴을 채용을 하면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도 있었는데 올해 행안부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신규 모집자를 안 받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응을 못한 거예요. 이제 국비 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비를 따오거나 또는 다른 시 사업을 통해서 청년 정책이 데미지가 없게 이렇게 시행을 했다면 다른 걸 했다면 대구는 유독 뭐 송 시장님 그러시잖아요. 빚 많다. 대구 돈이 없다. 어쩔 수 없이 지출을 쫄라매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청년 정책도 그대로 여파를 받아서 298억이 감액되는 그런 불상사가 좀 벌어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늘어난 것도 있어요, 혹시? 네, 증액된 것도 있죠. 근데 국비 사업은 제외하고요. 국비는 이제 중앙정부 기조로 이제 증액되는 거기 때문에 국비 사업은 제외를 하고요. 일단 너무 다 말씀드리면 시간 한계상 이제 그렇다 보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건 원래 없었는데요. 올해부터 신규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 사회적 고립 청년, 히키코모리라던가 이제 집에 이제 일자리 없이 계시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1억이 편성되었죠. 이거는 그냥 순 증액되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증액된 사업이 폐유휴 공간 활용 청년 공간 재탄생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구시 소유에 있는 건물 중에 놀고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대구에 있는 무영당 같은 건물이 그랬죠. 근데 이거를 대구시에서 매입을 해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는 9억 2천의 예산이었는데요. 올해는 10억 6천으로 약 1억 3천 증액이 되었죠. 근데 이게 증액된 이유가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공사죠? 그 이제 공간이 이제 버려져 있다 보니까 청년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이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공사를 하다 보면 기자재 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산을 짜줘야 됩니다. 그럼 공사를 하면 어쨌든 예산은 이제 해가 갈수록 증액이 되고요. 당연히 공사 완료되면 감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는 1억 3천만 원은 특별하게 증액되었다기보다는 공사 사정상 자재값 때문에 좀 증액되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증액된 사업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신혼부부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전셋집을 구하려고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 이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대구시 사업이 있어요. 요게 5억 8천에서 7억 3천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청년 전세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신혼부부가 아니라 보통의 청년들이 전세 대출을 받으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9억이었는데요. 13억 8천으로 4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에서 정부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제 이자가 나가니까 여기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2억에서 4억으로 이제 2억이 증액된 거죠. 근데 사실요,
아까 제가 청년 전세 이자 지원이랑 버팀목 이자 지원 사업을 증액되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사실상 감액입니다. 왜요? 증액이 되었는데 감액되었다고는 이상하잖아요. 네. 이게 감액된 이유, 제가 왜 감액되었다 말씀드리면 이게 신규 신청자를 받지 않습니다. 보통은 증액이 되고 나면 사업이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신규 신청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이거 예산 증액되었는데 신규 신청자를 안 받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 이유가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예산 증액된 것도 기존 신청자분들을 위한 이런 예산입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25년에 내년에 신규 신청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전세 대출이 2년이잖아요. 보통 기본이. 그렇죠. 그 23년에 신청한 사람이 25년에 이제 지원이 끝나면 25년에 새로 받는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럼 사실상 이거는 그 사이에 걸쳐 있는 청년들은 혜택 못 받아요. 기존 신청자가 지원이 끝나는 그때 시기에 잘 맞춰서 지원해야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증액이 되었지만 확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감액이 아닌가. 신규 신청 안 받잖아요. 버팀목 전세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신청 안 받아요. 네. 근데 이상하죠. 신혼부부는 해줍니다. 똑같은 청년들인데 그냥 결혼 안 한 청년들은 안 해주고 신혼부부는 해줘요. 근데 이거 지원해주는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은 출산 보육가에서 하고요. 네. 이런 청년 전세는 주택가에서 합니다. 뭐 사실 우리가 예산이 쓰이는 곳을 보면 그 정부라든가 대구시라든가 어떤 행정의 방향을 볼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상 그냥 신혼부부들은 저출생 문제 때문에 좀 지원을 해주고 그냥 청년들은 약간 좀 뒷전이 밀려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논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청년 인구가 급감해서 대구시의 청년이 막 떠나가지고 없는데 뭔 예산을 늘리냐? 에? 청년 인구가 확 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부산의 사례를 들어봐야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이 지금 지역 소멸 위험 도시 1위잖아요. 그렇죠. 부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의 청년 정책 예산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만큼 큰일 났다 싶어서 더 쓰는구나. 네, 보통 그렇죠. 큰일 났다 싶으면 없는 돈을 끊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없다고 안 쓰면 그냥 다 떠나가라. 그게 아닌가. 대전 가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대구는 얼마나 돼요? 청년 인구가?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일단은 인구 나이를 19세부터 39세로 잡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달 9월 달 기준으로 인구가 나오더라고요.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청년 수가 57만 4,334명입니다. 19세부터 29세 청년이 29만 명쯤 되고요. 예. 30세부터 39세 청년이 28만 명쯤 됩니다. 제가 만 39세입니다. 아직까지 청년에 들어간다. 네, 나도 청년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증감폭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사가 있을까요? 네, 혹시? 저도 이거 통계청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사실 지금 지역인 청년들이 몇 명이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얼마나 들어오고 또 얼마나 떠나가느냐. 또 제가 청년 관련해서 거의 한 10년째 거의 떠들고 있거든요. 네. 거의 10년 동안 늘 나온 얘기가 그 뭐 대구시 청년 유출 얘기 꼭 합니다. 지겨운데요, 사실은. 근데 사실 지겹다고 말하기도 되게 미안스러운 게요.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지금 작년에 대구시의 순유출이라고 하죠. 총 전입 대비 나가는 사람이 많으면 순유출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구 떠나간 사람들이 청년들이 7,120명입니다. 그 전입량이 1,240명이에요. 나간 사람들이 17,360명입니다. 5,000명이 더 많네요, 그러면? 네, 7,000명이 더 많죠. 7,000명이 네. 더 많구나.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떠냐 했을 때 부산 같은 경우에 작년에 6,000명이 떠나갔고요. 강주 같은 경우에는 5,700명이 떠나갔습니다. 울산은 순유출이? 네, 순유출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네. 울산 같은 경우에 2,900명이 떠나갔고요. 근데 반대로 들어오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인천은 7,890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인천 좀 케이스가 다르죠. 어쨌든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이고 워낙 크다 보니까요. 근데 대전이 청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간 미미한 숫자긴 하지만 696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간혹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홍준표 시장 23년에 지금 들어오고 대구 청년 유출이 7,12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21년도에 청년들이 순유출량이
1817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21년에는 10,000명이 떠나갔는데 작년에는 7,000명 떠나갔어. 좀 나아졌네. 나아졌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23년에 들어온 사람이 1240명입니다. 21년도에 들어온 사람이 13,000명이에요. 나간 사람은 21년도에 나간 사람은 11만 4,000명. 그다음에 작년에 나간 사람은 10만 7,000명이죠.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도 줄어들고 있고 나가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갈 사람 나가고 들어올 사람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유찰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지역이 소멸하고 있다라는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수성구 제외 다 소멸 지역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예산은 그렇게 크게 쓰이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저기 청년들이 이념적인 거 이런 거 다 빼고요. 박정희 동상 세우는데 뭐 신묘석 쓰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허탈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무슨 우리 전세 사기 당한 젊은 세대들에 대한 기초적 지원 정책도 다른 지자체 다 있는 거 대고만 없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제기하면 다른 데 가서 살아라. 이렇게 들립니다. 청년들이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아마 대구가. 투표율 자체도 별로 안 높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표가 안 되면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네. 투표를 안 하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노년층 투표가 많고 노년층이 캐스팅 목표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탱하고 있는 것도 노인 지지층들이 많잖아요. 여기가 코어야.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더 무게를 실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어쨌든 청년 정책 한다는 흉내는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투표를 많이,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뽑든지 뭐 어딜 뽑든지 일단 투표를 많이 해야 그래야 이 세대를 신경 쓴다니까요. 정치인들이. 누구를 지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투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세대가 가진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거 외에는 정치인들 못 움직입니다. 네. 자, 어쨌든 청년 인구 문제 그리고 예산 문제도 한번 살펴봤는데 청년의 꿈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얘기가 왔습니다. 홍 시장님한테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홍 시장님이요. 그치 아까 선거청사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청년의 꿈에 또 비슷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우려 섞인 글이 올라왔어요. 또 이제 시장님이 또 친절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네. 어떤 글이었나요? 네, 나는 그런 말도 못하냐. 그 상대방 기분 맞춰줘야 되냐 항상. 자기 소신 뚜렷한 게 MZ세대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해석을 좀 해봤는데요. 네. 본인이 자기 소신 뚜렷하니까 마음 많은 청년이다라고 하시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청년이다? 네. 자기 소신을 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청년이라고 한다면 시장님이 정의하시기에는 자기 소신이 있으면 청년이다 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소신껏 그럼 시장님께 말할 수밖에 없죠. 대구를 떠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이거 얘 빨갱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제가 대구에 군대 제외하고 30년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질문한 대학생도 그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대학생이면 적어도 20년 넘게는 대구에 산 거잖아요. 본인이 대구 토박이라 했거든요. 홍 시장님보다 대구에 지낸 지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대구의 청년 정책 역사가 사실 잘 돼 있었어요.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 해갈 정도 되게 잘 된 도시였는데 홍 시장님이 들어오고 거의 제가 극하게 얘기하면 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럼 떠나야 돼 누군가에게 떠나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홍 시장님이 떠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문득 그게 궁금해졌어요. 청년의 꿈의 트래픽 양을 좀 통계로 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당연히 공개 안 하겠지만. 공개 안 하겠죠. 드나드는 사람이 수가 곧 관심의 정도 아니겠어요? 네. 모르긴 몰라도 줄었을 것 같다. 전성기에 비해서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는 아니죠, 시장님? 네. 그게 원인이요. 시장님일 수 있어요. 네. 시장님일 수 있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나도 소신 발언할게. 나도 MZ니까. 나도 MZ예요. 끝물이에요. 끝물. MZ예요. 네? 그러면 또 딴 데 가서 살라 그러겠지. 아이고 참. 시장님께서 근데 이런 지적을 한다고 들으시겠습니까? 이미 7순이 넘으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 많나 하여튼 그럴 텐데 하여간 계속 그렇게 하시고 청년의 꿈. 청년들이 이상한 이렇게 무슨 커뮤니티 놀이 관심 필요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관심 끌려고 그러고 그런 곳이 아니라 진짜 청년들이 소통하고 이제 정치인에게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내가 정치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정치인이 들은 척이라도 하더라.
그런 효능감이 쌓였을 때 제가 아까 막 투표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랬는데 정치 효능감이 쌓였을 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참여를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별로 그렇게 정치 효능감을 높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정치인들은 뭐 청년들 어차피 뭐 없어도 당선되는데 지장 없고. 예. 비극입니다. 비극. 이러다 청년들 다 떠나야 정신 차릴 건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